잠시 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준석 돌풍이 끝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중진들의 대역전극이 일어날지 잠시 후면 공개가 됩니다. 네, 한편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몇 분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과는. 근데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을 보니까 역대급으로 45.4%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모바일로 투표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워낙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어요. 네. 뭐 앞으로 이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일으킨 뭐 돌풍 그걸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무튼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보이기 어려웠던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했잖아요. 예, 예. 3번 도전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권에 진입한 지는 꽤 오래됐죠. 10년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내 진입하지 않았던 인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든 야든 말이죠.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원내의 다선 중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력이나 경륜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네. 자꾸 기왕의 기득권을 인식되는 측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점을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뚜렷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전당대회 내내 워낙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이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쇄신과 혁신의 방향 이런 걸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의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라든지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들, 이탈했던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준석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은 뭐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네. 결과는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러한 아주 여러 변화를 이번에 한 이미지로 축약시켜서 보인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예. 결과에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5.4%의 투표율. 이 투표율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분석은 좀 각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학에서 이제 투표율과 관련된 거는 이게 동원된 투표냐 네. 아니면 자발적 투표냐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번에는 동원된 투표보다는 자발적 투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봅니다. 예. 그 말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신난 거예요. 네.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찍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를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선거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투표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투표 효능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투표율 상승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바람의 주역인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선거 결과 당원 투표에서 과연 각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했느냐. 그리고 가장 관심은 당신과 민심이 어느 정도 일처화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심에서도 민심만큼 폭발성 있는 지지를 갖췄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거고 제가 얘기한 자발적 투표에 의한 투표 효능감이 강화된 현상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돌풍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초선 의원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현상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큰 촉매자가 되리라고 봐요. 이번에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네. 김은혜 의원들은 다 초선이었잖아요. 예. 어느 때 전당대회보다 초선들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그런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의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효능감이 대단히 높아졌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민중의 에너지랄까 동력 이런 게 많이 사그러졌죠. 네.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어쨌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그러려면 아무튼 새로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대가 교체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정치가 바뀐다든지 정치 쇄신이나 정치 혁신의 어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만 예.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식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여든 야든 말이죠. 그런 게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그
4연패, 3연패 늪에서 헤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지난 4월달 네. 재보궐선거 이기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박근혜 탄핵에 대한 사과라든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좀 폄하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이런 네. 부분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또 외부의 지금 이른바 뭐 장외 변수라고 할까 장외 주자 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 이런 분위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많은 전당대회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 투표율이 높은 건 제가 봐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전 이게 영남에 이제 유권자가 많잖아요 당원들이. 전 밴드웨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현상 글쎄 현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저도 인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영남과 호남을 대비할 때 호남의 전략적 선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남 유권자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이른바 전략적 선택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당원 투표가 좀 높아진 건 아닌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 네.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결과에 비춰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 뭐 한 몇 분에 네, 열릴 뚜껑이 테니까요. 열릴 텐데,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지금까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그 이번 출마의 의미는 굉장히 그 뒤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움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예. 우리가 경제학자인 조셉 쉼페터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네.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낡은 것을 대체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낸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되면은 이거는 한국에서의 기존 문법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정치 문법이. 네. 다시 얘기해서 세대 혁신, 기술 혁신이 아니라 예, 예. 세대 혁신을 통해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대의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청년 정치라든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유보를 합니다. 입장을. 예. 왜냐하면 이 이후에요. 네. 이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이준석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창조적 파괴를 만약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나름대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 예. 반대로 이게 파괴적 창조로 가면은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용어가 달라요. 네. 창조적 파괴냐 파괴적 창조냐는 다른 거라는 이거 거죠. 위치에 따라 완전 위치에 다르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파괴를 하면서 계속해서 창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6월 아니겠습니까? 12월까지 이제 후보가 경선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약 한 6개월 정도의 리더십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돼서 예. 후보가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대선 후보 체제로 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돼서 6개월 동안 놀라운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런 쉼페터가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대와 완전히 대책점에서 새로운 새록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예. 관심을 갖고 있고 과연 그게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라는 네. 거는 결국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여당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권 선언을 일찌감치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3위에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 대권 주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70년대생인데 여당에서도 젊은 정치인을 조금 갈망하고 있다.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선거라는 게 말이죠.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 이제 뭐 18개월 정도 남았나요? 예. 뭐 정책, 인물, 정당, 구도 다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민주당 뭔가 그런 프레임에서 일단 선점을 당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러한 우리가 일상적인 정치 문법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쇄신의 변화, 쇄신과 변화 이런 바람은 되게 민주당에 좀 익숙하게 느껴져 왔던 것도 네네. 사실이에요. 국내에는 항상 좀 뭔가
글쎄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보수적이지만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강경수구적이고 냉전적이고 반공보수, 시장보수 이런 아주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저도 깨기 시작한 한 단초는 분명히 마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오히려 지금 요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그 조국 뭐 사태, 윤미향 조국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제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벌써 4월달 재보궐선거 끝나고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6월 예. 벌써 오늘이 11일인데 유권자들은 뭔가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못 느껴요. 송영길 대표가 그나마 그래도 비문이라고 우리가 분류한다면 뭐 송영길 대표의 당권 이외에는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당히 지금 이제 고노 속에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준석 후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고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양쪽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호소한 쪽으로 간다면 예. 정치가 더 퇴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특히 둘 중에 어느 정당 하나라도 새로운 중도 유권자라든지 새로운 변화나 어떤 민이나 민심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춘다면은 예. 그게 새로운 변화의 하나의 그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자꾸 후진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우리가 뭐 굳이 뭐 북부 유럽 예를 들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정치가 젊을 때부터 쭉 이렇게 훈련을 거쳐와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관료, 뭐 청와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진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 갈등 이런 게 잘 대표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번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보 담당자도 정했다고 하던데, 근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입건을 한 것 같죠. 이제 수사에 착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일단 뭐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입건을 해서 이제 네.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못한 거를 공수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공수처가 가장 뭐 이성윤 지금 뭐 이제 고검장이 됐지만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심지어는 지금 울산시장과 관련된 선거 개입 의혹이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착수를 하지 못하면서도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성과 그리고 수사의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예. 공수처가 오히려 굉장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예.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정말 기대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면서 훨씬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 저 윤 총장 쪽 측에서는 일체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를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지금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무혐의라든지 사전에 조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야말로 진짜 공수처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수사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가 오히려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윤석열 주기가 시작됐다라는 분위기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 지금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히려 옳은 것이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윤석열 죽이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네. 입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죽이기라는 게 공수처가 시험대 오른다는 얘기나 전 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공수처가 지금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은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예. 전혀 뭐 하자는 없습니다. 예. 단지 이 지금 이제 옵티머스 사건 이제 중앙지검장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때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고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권리행사 방해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지난해 국정감사 때였나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유철 지금은 이제 원주지청장인데 춘천지검의 원주지청장이에요.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7부장이었었는데 예. 그때 김유철 부장 얘기가 지금 얘기가 자기가 무혐의 결론을 자기가 내렸거든요. 그때 이두봉 서울지검 차장검사 지금 인천지검장으로 왔는데 네. 이두봉 차장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총장의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담이. 네. 근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위증 네. 교사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수사 방해했다는 네. 건데 그건 사실 지난번에 징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할 때 사유로 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무혐의 판단 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옵티머스 그 건은 징계 청구의 사유로 늘려다가 그건 빠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 지금 사건이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논란이 대단히 큰 사건이면 틀림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공수처가 가장 지금 조심스러운 게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키느냐의 여부거든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할 때 왜 그 가장 쉬운 거, 왜 그걸 했냐고 또 비판도 있었고. 예. 그만큼 민감해요.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 사건을 만약에 무혐의 나면은 무혐의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 만약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정치적일 것이다. 예. 윤석열 유력 대선주자 1위 야권에서는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대단히 논란이 있는 사건을 굳이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예.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윤 전 총장이 지금 이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개 행보를 하고 언론의 노출도가 심해지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공수처를 제가 비판한다기보다도 대단히 포리티컬리 정치적으로 대단히 논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고 법원에 의한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걸 꼭 공수처가 굳이 하려 할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죽이기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 저기 전여옥인가요? 전 한나라당 의원. 네네. 그분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김진우 공수처장이 윤석열 선대본부장이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왔다는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우려 같은 걸 할 텐데 과연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을까? 법적인 고려만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상당히 소란스러운데 지금 정작 윤 전 총장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일단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굉장히 뭐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야가 함께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죽이기다 뭐 등등을 표현하고 여당은 뭐 공수처가 잘 판단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리더십은 아니지만 네. 예. 굳이 여기에 자기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또 예. 가만히 있어도 언론이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 지금도 우리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뭐 본인이 나서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침묵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책이든 뭐든 간에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디어 프라이어리티, 최우선 항목을 뭐로 할 거냐. 그것이 그 조직의 방향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데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훨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 공수처가 야 정말 정수처답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 권력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별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물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그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그 자당의 의원들 전수조사 감사원에 먼저 제출했다가 감사원이 우리는 못한다 하니까 바로 권익위에 바로 조사 의뢰를 했어요.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게 맞지는 않죠. 시작부터가 안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했다면 너무 국민의힘이 무능한 거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국회는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리되어 있는 게 네. 대통령제인데 몰라서 했다라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꼼수인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너무 궁색해요. 그러면 지금 다 뭐 친민주당인 게 맞죠, 사실 현재. 그럼 대한민국 국가기구 다 부신할 겁니까? 그건 예. 아니잖아요.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시니까 거긴 공정하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이 볼 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맞지가 않은 이유였어요. 게다가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감사원법에 맞지 않은 거고 감사원이 바로 부인했고 예. 안 된다. 여론도 안 좋았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네. 그냥 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 국민의힘이 요즘 속된 말로 거칠게 말하면 좀 잘 나갔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하고 그나마 그래도 얼른 국민권익위로 바꾼 거 그거는 예. 과거는 많이 달라진 점이다.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의뢰를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 이 탈당 권고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권고를 했는데 생각하세요? 실제로 탈당한 분이 지금 있나요? 뭐 제스처 아니에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당 조치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측정이라는 면을 봤을 때 측정에는 타당성과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집단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해야지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여당 걸 조사를 했다면 나머지 모두 다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과연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여야가 조치를 취하느냐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 권익위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조사지 수사가 조사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 조사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수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특별수사본부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어떠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도 장치를 만들 거를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런 얘기는 뭐 여야 모두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조사 의뢰만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면은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사와 수사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응당한 처분 이 세 박자가 서로 다 맞아야지만이 예.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슬쩍 피해가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사 의뢰만 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 끝나고 나서 과연 여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궁금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대선 경선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두 또 관심의 집중은 대선 후보 경선 쪽으로 가다 보면 뭐 이게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얼마만큼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냐가 저는 오히려 관심이 있지 예. 조사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뢰를 했고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쪽 결과 나온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2명을 말씀하신 대로 10명 탈당을 권유했고 2명은 출당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중에 4명은 지금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포천시에서 불법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없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워낙 지금 민심의 이제 악화를 초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집권당이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예. 발빠르게 반응했는데 원래는 이제 얘기 나올 땐 그냥 출당시키겠다고 그랬었는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럼 탈당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탈당을 안 하면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겠죠. 네. 회부를 한다 하더라도 당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양새도 안 그런 좋을 예가 것 같은데요. 없었잖아요. 예. 또 국회 뭐 윤리위에서 제명시키는 건 더욱더 어려운 것이고 이 부분이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탈당 권유에 그치고 또 유야무야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요. 예. 안 하면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이제 권익위 조사 의뢰했으니까 예. 결과를 보고 지금 이번만은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주거의 네. 문제이고 그건 주거 안보의 문제거든요. 이것만은 아무리 대선 경선이 되고 이제 대선에 뭐 온통 관심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끝까지 좀 추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될지 모르죠. 지켜봐야죠. 아직. 근데 여기서 그 김회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사실이라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포천시에서도 그렇게 불법상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분들까지 탈당 권유에 따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이 탈당을 하고 안 하고 탈당은 자신의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출당을 시키는 게 아니란 예, 예. 말이에요. 정 탈당을 안 한다면 약속대로 뭐 제명을 논의해 보든지 징계위에서 네,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징계위에서 논의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면 그건 또 그때 얘기인 것인데 예. 탈당을 좀 하고 지금 당은 지금 그런 얘기,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본인들은 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정낼 수는 없죠. 김혜재 의원 지금 말씀처럼 의원직 사퇴 얘기가 근데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해놓고 사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은 제일 네. 이제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예. 12명 중에서 농지법 위반한 사람도 있고 명예실탁한 사람도 있고 제일 고약한 거는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정보를 활용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예. 봅니다. 네네. 이걸 똑같은 12명 손상해서 뭐 건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부당하게 이익충돌 방지법까지 통과시킨 국회가 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LH 투기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소영길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예. 똑같은 손상에서 얘기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 지금 수락연설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여러 개 얘기했는데 공직자 자격 시험 네. 예. 대단히 생소해요. 예. 워낙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말도 많이 하고 기본 자질 그리고 국민의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수준 같은 것도 많이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일부겠습니다만 예, 예. 그런 점에서 자격시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파격적인데 기존의 정치 문화와 기존의 당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인가. 지금 보니까 당원 투표 선거인단은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6,000표 정도 차이 났어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그만큼 당심들이 많은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절대적인 숫자에서 선거인단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시험 저런 부분들이 약간의 거부감일 수가 있는데 네. 토론 배틀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 뽑고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변화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과도하게 이제 기존의 문화와 충돌한다면 오히려 원리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본인이 얘기하는 가장 키워드를 이제 공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공존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 창조가 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고 융합을 이루고 그리고 신구 갈라치기를 절대로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이 앞으로 당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지금 왜냐하면은 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예. 아니면 뭐 새로움과 뭐 진부함 아니면 더 나가서 여성과 남성 이런 식의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